다 늦었습니다. 이제 와서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겠다고요? 평생 버텨온 외로움, 혼자 이겨낸 병, 자식 뒷바라지하며 참아온 한숨, 그 모든 걸 두고 이제 와서 낯선 사람과 다시 살겠다는 건 당신 인생을 다시 남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커녕 당신 돈과 평온한 일상만 노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재혼이라는 이름의 달콤한 함정 속에 빠지면 남은 인생은 지옥이 됩니다. 죽는 날까지 눈치 보며 병들면 버려지고 자식과 원수지고 집은 남의 이름으로 넘어갑니다.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 그 끔찍한 진실을 오늘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연령대와 사는 지역을 댓글에 남기시고 영상에 대한 어떤 의견도 좋으니 같이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내 돈이 남의 손으로 순식간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평생 모은 노후자금, 아등바등 살아남긴 연금, 자식에게 남겨줄 유산까지 그 모든 재산이 단 한 장의 혼인신고서로 남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순간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집니다. 애틋한 마음으로 시작한 재혼이 결국 돈을 빼앗기 위한 계략이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 뒤통수는 얼얼하고 정신은 무너집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 당신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다가온 사냥꾼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노년의 재혼은 감정으로 시작해도 현실은 계산으로 끝납니다. 젊은 시절처럼 오롯이 사랑만 바라보고 결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 재혼을 결심한 순간 상대방은 이미 당신의 연금, 집, 부동산, 심지어 사망보험금까지 계산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친절해졌다면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가진 자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75세 김영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오랜 외로움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각자 바빠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복지회관에서 만난 68세 이모 씨가 다정하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혼자 사는 거 너무 외롭죠?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 라는 말에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이 씨는 자연스럽게 김 씨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기뻤습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차려주는 기쁨, 아침마다 잘 잤냐는 인사를 주고받는 일상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자식들 몰래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날 챙겨주는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시간은 불과 3달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혼인신고 후부터 점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김 씨의 연금 통장을 함께 관리하자고 했고 당신 혼자 쓰긴 많지 않냐며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이후 김 씨의 예금 계좌에서 매달 수백만 원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온라인 대출을 받았고 김 씨 이름으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고급 식당과 술집을 돌았습니다. 자식들이 뒤늦게 알아챘을 때는 이미 김 씨의 예금은 반토막이었고 집도 담보로 대출이 잡혀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분노했지만 법적으로 부부인 상태였기에 재산을 되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울면서 혼인무효 소송을 걸었고 1년 넘게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이 씨와 겨우 갈라섰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돈은 다시 모으면 되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마음의 상처는 평생 안 낫는다.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해 살아가고 있으며 가장 후회되는 일로 그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은 것을 꼽았습니다. 이 사례는 단 하나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노년의 재혼은 사랑의 탈을 쓴 재산 약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웃고 있다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외롭고 쓸쓸해도 그 외로움을 이용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킬 사람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식들과 평생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다 자란 자식들의 삶과 감정, 그리고 가족이라는 공동체 전체를 뒤흔드는 커다란 파장을 일으킵니다. 평생 부모로서 쌓아온 위상은 재혼이라는 선택 하나로 의심과 불신으로 바뀌고, 사랑받던 어머니, 존경받던 아버지의 모습은 졸지에 변심한 노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엄마, 지금 누구한테 속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빠, 그 여자 진짜 믿을 수 있어요? 혹시 재산 얘기 나눈 거예요? 자식들의 질문은 날이 서 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습니다. 평생 희생하고 뒷바라지하며 키운 자식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부모를 감시하고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뀝니다. 재혼은 그 어떤 말보다 강하게 가족 간의 틈을 만듭니다.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와서 왜? 그 사람을 왜 믿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갔어요? 부모가 늙어서 외롭다 해도 자식들은 그 외로움을 타인에게 맡기라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타인이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의심이 생기면 가족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결국 재혼은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8세 최길순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10년 넘게 홀로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했고 멀리서 손주 사진만 보내오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로당에서 만난 70세 남성과 조금씩 정이 들었고, 그가 먼저 혼자 살기 외롭지 않냐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몇 달을 함께 다니고 명절에도 같이 밥을 먹으며 가족 같은 정을 느꼈습니다. 최 씨는 어느 날 자식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이제 나도 누군가 의지하며 살고 싶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 남자 어디서 뭘 하던 사람인데요? 혹시 혼인신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결국 자식들은 얼굴을 붉히며 말다툼까지 벌였고 가족단체 대화방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큰아들은 최 씨를 찾아와 이 사람 계속 만날 거면 저희는 손 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외롭다고 말하면 위로해 줄 줄 알았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날 이후 자식들은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손주들이 보낸다는 편지마저 끊기자 최 씨는 울며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 자식 잃는 게 더 무서워. 결국 최 씨는 그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사랑이 아프게 끝난 것이 아니라 가족과의 인연이 더 아프게 무너질까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식들한테 엄마가 그럴 줄 몰랐다는 말을 들은 순간 내가 뭘 놓친 건지 알겠더라고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부모로 살아야 해요. 이 사례는 노년의 재혼이 얼마나 쉽게 가족 간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돈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신뢰는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부모는 스스로를 책망하고 외로움 속에서 다시 무너집니다. 감정이 앞서 재혼을 결정한다면 그 대가는 자식과의 단절이라는 끔찍한 현실로 돌아옵니다. 부모가 사랑을 찾아 떠나는 그 순간 자식은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그 상처는 어떤 설명으로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외로움은 감내해야 할 감정이지 누군가에게 맡길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선택이 가족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내 평온했던 일상이 지옥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보다 무서운 건 함께 사는 불편함입니다. 재혼은 새로운 행복을 꿈꾸며 시작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서로 다른 생활 습관, 다르고도 너무 다른 취향, 그리고 각자 살아온 세월이 충돌하는 순간 집안은 평화의 공간이 아니라 전쟁터가 됩니다. 누군가는 늦게 자고 누군가는 새벽형 인간, 누군가는 짜게 먹고 누군가는 싱겁게 먹습니다.
처음엔 양보로 버티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로와 짜증만 남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부부 생활은 로맨스가 아니라 참는 싸움입니다. 젊었을 땐 조율이 가능하던 일들이 나이 들어서는 고집과 성질로 남아 서로를 후벼 팝니다. 원래 이래야 돼.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같은 말이 오가면 감정은 금세 차가워지고 집 안 공기는 얼어붙습니다. 하루하루가 피로합니다. 혼자 살 땐 자유로웠던 일상이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이유 하나로 매 순간 간섭과 갈등의 연속이 됩니다. 대전 중구에 사는 74세 오정자 씨는 교직에서 은퇴한 뒤 홀로 조용하고 단정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친구의 소개로 70대 후반의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손잡고 공원 산책도 하고 찻집에서 긴 대화를 나누며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함께 살아도 괜찮겠다. 오 씨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 후 남자는 짐을 들고 그녀의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TV 채널 하나로 다퉜습니다. 남자는 하루 종일 시사 프로그램만 보고 싶어 했고, 오 씨는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책 읽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식사 습관도 달랐습니다. 남자는 된장찌개에 고춧가루를 넣지 않으면 못 먹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오 씨는 저염식만 고집했습니다. 설상가상 남자는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항상 감시하듯 물었고, 외출이라도 하려 치면 누구 만나러 가느냐며 신경질을 냈습니다. 오 씨가 화를 내면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가 됐는데 이런 것도 공유 못하냐? 결국 그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체한 속을 부여잡으며 견뎠습니다. 책을 읽고 커피 한 잔 마시던 그 소박한 평화가 사라지고 집은 불안과 긴장만이 맴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오 씨는 방을 따로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남자는 그럴 거면 왜 결혼했냐며 화를 냈고 두 사람은 그날 이후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던 날이 더 행복했다는 생각이 매일 들었다고 오 씨는 털어놨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살되 각자의 공간을 분리하고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는 무의미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오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다시 혼자가 된다 해도 다시는 누군가와 밥상을 함께 하고 싶지 않다. 이처럼 나이 들어 시작한 재혼은 사랑보다는 생활의 괴리, 동반자보다는 감정의 피로만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다고 재혼을 선택하면 그 외로움보다 훨씬 무거운 피로와 분노가 돌아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병들고 나면 책임도 없이 버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끝까지 함께하자고 약속한 그 사람. 하지만 막상 내가 병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의 눈빛은 식어갑니다. 처음엔 약 하나 챙겨주고 밥 한 끼 차려주던 정성도 시간이 지나면 짜증으로 바뀝니다. 또 아파? 이번에도 병원 가자고? 언제까지 내가 다 해야 돼? 간병이라는 현실 앞에서 감정은 무너지고 본색이 드러납니다. 재혼은 처음엔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무와 책임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특히 나이 들어 시작한 부부관계는 누가 먼저 쓰러지느냐가 전환점입니다. 내가 아프면 그 사람의 인내심은 얼마나 갈까요? 보호자가 되어줄 줄 알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뒷짐지고 요양원 보내자는 말부터 꺼낸다면 그 상실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보다 무서운 건 간병입니다. 노년의 질병은 장기전입니다. 그리고 간병은 돈, 체력, 정서 모든 걸 앗아갑니다. 그 상황을 사랑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결국 외로움이 무서워 선택한 재혼이 병들고 나면 더 외롭고 더 끔찍한 인생의 끝자락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76세 박태순 씨는 전직 군인으로 아내와 사별한 뒤 오랜 시간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 모임에서 만난 69세 여성과 정이 들어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했고 살뜰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이 사람이라면 내가 늙어 병들어도 곁에 있어 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반은 평온했습니다.
함께 마트에 가고 아침 산책을 나서고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수술 후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자 아내의 태도가 서서히 차가워졌습니다. 식사는 대충 차려줬고 소독이나 처치를 부탁하면 나 간호사 아니야 라며 화를 냈습니다. 박 씨가 집안에서 넘어져 바닥에 누운 채로 도와달라고 외쳤을 때 아내는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나는 못하겠어. 자식들 부르든가 요양보호사 부르든가 해. 그날 박 씨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짐을 챙겨 친정으로 내려갔고 박 씨는 홀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던 박 씨에게 아내는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혼인 취소 소송을 준비했고 요양병원 복도에서 휠체어에 앉은 채 탄식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끝까지 함께하자던 말은 다 어디 간 건가? 그 뒤 박 씨는 자식들과도 다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은 아버지 이제라도 나와 살아요 라며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프고 나니까 누가 진짜 내 편인지 확실히 알겠더라. 결국 남은 건 피부치였지 혼인신고한 사람은 아니었어. 5번째 이유는 그 사람의 가족이 당신 인생을 갈갈이 찢어놓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둘이 하지만 재혼은 두 집안이 얽힙니다. 배우자 하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식, 친척, 형제, 심지어 손주들까지 당신 인생에 불쑥 끼어듭니다. 처음엔 예의 바른 척, 인사도 잘하고 웃으며 접근하지만 몇 달 지나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어머니 이 집 누구 이름이에요? 아버지 연금도 따로 계좌 관리하셔야죠. 당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당신 재산을 어떻게 분리하고 통제할지만 계산하는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사는 배우자지만 그 사람의 자식은 내 통장을 노리는 침입자입니다. 그리고 그 침입자는 법적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삶 깊숙이 침투합니다. 낯선 시누이, 매제, 조카들이 집을 들락거리고 당신 냉장고 문을 열고 당신 물건을 허락도 없이 가져갑니다. 그 모든 불편함과 수모를 감내해야 한다는 게 재혼의 현실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도와주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연세도 있으시니 건강관리 도와드릴게요. 명절엔 저희 집에 같이 가시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 말이 나옵니다. 이 집 앞으로 뭔가 정리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혹시 유언장은 써두셨어요? 당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남편과 그 자식들이 조용히 재산 얘기를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된다면 그 배신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전북 익산시에 사는 72세 양영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던 중 교회에서 만난 70대 후반 최 씨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자상했고 예의 바른 어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혼인신고를 하고 한 집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최 씨의 아들 내외가 주말마다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잘 지내시죠? 하며 인사를 건넸고 과일이나 반찬을 챙겨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양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 집 문제 같은 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양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전 자신의 집이었고 최 씨는 주소만 옮겼을 뿐 아무것도 낸 게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집안을 둘러보며 이거 꽤 비싸 보이네요. 이 가전제품은 새로 산 거예요? 라고 물었고 어느 날엔 아예 요즘 연금도 같이 쓰신다면서요? 저희도 상황 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양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자식들 나 좀 불편하게 해요. 하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원래 가족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날 이후 양 씨는 부엌의 냉장고 문도 마음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며느리는 냉장고 정리라며 남김없이 치웠고
손주는 안방 침대를 점령하고 눕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조심조심 살아야 했고 급기야 은행에 가보니 남편이 그녀 몰래 공동명의 전환을 시도한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양 씨는 결국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혼인신고 무효 소송을 진행했고 그 와중에도 남편의 자식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계시면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 한마디에 그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집이 원래 누구 건데 왜 내가 조용히 있어야 해요? 양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외롭다고 재혼했더니 내 집에서 내가 눈치를 보며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보다 남편 자식들이 더 무서운 세상이에요. 사랑은 둘만의 감정이지만 현실은 둘 이상의 이해관계입니다. 남의 집안 식구들과 뒤섞여 내가 내 물건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인생은 결코 행복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 뒤에 따라오는 가족의 탐욕까지 감당할 수 없다면 재혼은 독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뜻대로 못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방식과 준비는 오직 나의 의지로 남아야 합니다. 그러나 재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배우자가 당신의 마지막을 결정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생명 연장을 할지 말지, 장례 형식은 어떻게 할지, 유골은 어디에 뿌릴지조차 당신의 선택이 아닌 재혼한 그 사람의 입으로 결정됩니다. 당신은 살아있을 때도 눈치를 보며 살았지만 죽는 순간까지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상황이 자식들이 배제된 채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속을 끓여도 법적으로 배우자가 우선입니다. 심지어 사망 후 상속 문제도 배우자 몫부터 먼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가 남긴 마지막 흔적마저 자식이 아닌 남의 손에 넘어가고 내 죽음은 자식들의 분노와 갈등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79세 노정순 씨는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젊은 시절 세탁소에서 일하며 자식들 공부시키고 그 집을 힘들게 장만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15년을 혼자 살면서 유언장까지 써두며 이 집은 큰딸에게, 적금은 작은 아들에게라고 나눠둘 정도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만난 72세 남성이 같이 살아보자며 다가왔습니다. 노 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함께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단 재산은 따로 관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노 씨가 심장 이상으로 쓰러졌고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모든 일은 바뀌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법적으로 보호자인 남편에게 연명치료 여부를 물었고 그는 그냥 편하게 보내주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식들은 분노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무조건 살려내세요. 그러나 병원은 배우자의 동의로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노 씨는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후 자식들은 엄마를 뺏긴 기분에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냐며 울부짖었고 노 씨는 자식들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두 집안은 완전히 틀어졌고 노 씨는 스스로 유언장을 고치고 남편과도 각방을 쓰며 서로 말을 줄였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내 죽음을 선택하지 못할 뻔했어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죽음조차 내 뜻대로 못할 바에야 혼자 있는 외로움이 100배는 낫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내 마지막까지 통제당하지 않으려면 인생의 끝은 오롯이 나 혼자 준비하고 나 혼자 결정해야 합니다. 인생의 마침표마저 남이 찍게 두지 마십시오. 노년의 자유는 끝까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남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박할머니는 올해로 70이 되었습니다. 인생에 다시는 사랑이란 없을 줄 알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긴 세월을 혼자 버텼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나날이 이어졌지만 박할머니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런 박할머니 앞에 김씨가 나타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김 씨는 박할머니보다 10살 어린 예순의 남자였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만난 그는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지녔습니다. 다른 노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매너 있었고 젊은 시절 외모도 괜찮았던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도 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고 오랜 세월 홀로 지내온 터라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끈질겼습니다. 매일 아침 문 앞에 놓인 작은 꽃다발, 박할머니가 아플 때마다 챙겨온 죽, 외출할 때마다 꼭 잡아주던 따뜻한 손. 김 씨의 정성은 박할머니의 얼어붙은 마음을 천천히 녹였습니다. 결국 박할머니는 김 씨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족들의 만류도 친구들의 걱정도 무시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재혼을 조심하라고 혹시라도 재산을 노린 것 아니냐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박할머니는 그 모든 소리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었습니다. 자신은 판단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촐한 혼인신고를 마치고 박할머니는 자신이 모은 돈으로 아담한 전원주택을 마련했습니다. 김 씨는 집 수리며 정원 손질을 하며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함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박할머니는 아침이면 김 씨와 함께 동네 뒷산을 올랐고 저녁이면 함께 소박한 식탁을 꾸렸습니다. 밤이면 박할머니는 오랜만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설렘이 온몸을 타고 퍼졌습니다. 박할머니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이 나이에 이토록 가슴이 뛸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 창밖을 바라볼 때면 쓸쓸함과 허전함이 몰려오던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는 따뜻한 기대와 미묘한 떨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김 씨는 그런 밤이면 말없이 박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칠고 투박하지만 따뜻한 팔로 박할머니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박할머니는 오랜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씨의 품에서는 남자의 체온이 살아있다는 생생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박할머니가 상상조차 못했던 생생한 위로였습니다. 박할머니는 김 씨의 품에 안겨 조심스레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박자를 맞추듯 뛰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신혼의 나날에도 느껴본 적 없는 벅찬 감정이었습니다. 그때의 사랑은 어쩌면 의무에 가까웠는지도 모른다고 박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했고 가정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느끼는 감정은 달랐습니다. 의무도 책임도 없는 오로지 본능적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설렘이었습니다. 김 씨의 손길이 박할머니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박할머니는 그 손길을 느끼며 숨을 죽였습니다. 어쩌면 이토록 애타게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렸던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할머니는 그런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지 않기로, 세상의 시선에 주눅 들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박할머니는 처음으로 김 씨 앞에서 수줍게 웃었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번진 웃음은 세월을 뛰어넘는 따뜻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김 씨도 그 웃음을 보고 가볍게 박할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박할머니는 그 짧은 접촉 하나에도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토록 단순한 행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자신이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박할머니는 김 씨의 품에 기대어 조심스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내 곁에 있어줘서. 김 씨는 대답 대신 박할머니를 조금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박할머니는 그 힘 있는 품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외롭지 않은 밤을 맞이했습니다. 박할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으며 모든 고단함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이따금 김 씨의 심장 뛰는 소리가 박할머니의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진실된 자장가처럼 느껴졌습니다. 박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나이를 초월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그렇게 박할머니는 긴 외로움의 터널 끝에서 젊은 날에도 느끼지 못했던 진짜 사랑의 온기를 조심스럽게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친구였던 이 씨가 이상한 말을 건넸습니다. 너 그 사람 너무 믿지 마. 뭔가 수상해. 박할머니는 듣고도 웃어넘겼습니다. 친구가 질투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박할머니가 없는 틈을 타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심지어 박할머니의 집에서 친구들을 몰래 만난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참을 수 없어 김 씨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문자에는 박할머니가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주고받은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밤도 그 집으로 갈게. 준비하고 있어. 그 사람 모르게 빨리 끝내자. 내가 제일 좋아. 박할머니는 심심풀이야. 박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문자 하나하나가 눈앞에 생생히 박혔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김 씨와 함께 자신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뚝 떨어졌습니다. 주방 바닥에 부서지는 소리에도 김 씨는 태연했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봐? 늙으면 다 저런 거야. 김 씨의 얼굴에는 뻔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박할머니는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눈앞에서 이렇게까지 비열한 모습을 보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박할머니를 집어삼켰습니다. 눈앞이 새까맣게 변하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박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억누르지 못하고 김 씨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쩌렁쩌렁한 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김 씨는 순간 놀라 주춤했지만 이내 입가에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인간적인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일말의 후회조차 없었습니다. 다 늙은 내가 뭘 기대했어? 김 씨는 비열하게 눈을 가늘게 뜨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나 같은 남자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그 한마디는 박할머니의 가슴을 칼로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깊은 상처 앞에서는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 순간 박할머니는 온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시간들이 단순한 욕망과 계산 위에 세워졌다는 현실이 온몸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들고 뱃속까지 끓어오르는 분노가 온몸을 떨리게 했습니다. 눈앞에는 김 씨의 냉소 어린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귀에는 친구들이 건넸던 달콤한 거짓말들이 되새겨졌습니다. 언니, 김 씨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언니, 우리 모두 부러워하고 있어. 그 따뜻한 말들 뒤에 숨겨져 있던 배신이 이제야 드러났습니다. 박할머니는 이 씨, 정 씨, 김 여사 함께 울고 웃으며 세월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김 씨와 짜고 자신을 조롱했던 사실을 머릿속으로 되새겼습니다. 함께 식탁을 나누고 함께 눈물을 훔치던 사람들이었던 그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를 때마다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밤새 박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몸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금세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도 새벽에 찬 기운이 몰려와도 박할머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지만 온몸은 죽은 것처럼 굳어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온기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 멀리서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까지 들렸지만
박할머니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왜 나였을까 하는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박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주름진 손등에 깊게 팬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눈가는 부어올라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할머니의 눈빛은 새벽처럼 서늘했습니다. 깨달음과 결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거칠게 숨을 들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속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당하지 않겠습니다. 조롱하고 짓밟은 김씨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신뢰를 배신하고 짐승처럼 탐욕을 부린 그자를 뼛속까지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박할머니는 맹세했습니다. 박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사랑이나 연민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수와 자존심,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되찾겠다는 단단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거실로 스며들 때 박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무너진 삶 위에 다시 서기 위해 차가운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박할머니의 싸움은 시작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새벽 내내 울어부은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으로 얼굴을 쓰다듬으며 박할머니는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끝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평생을 꿋꿋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저 비열한 김씨와 위선자 같은 친구들에게 짓밟히게 놔두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조용히 행동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증거를 쥐고 김씨를 무너뜨릴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김씨가 집을 비운 사이 박할머니는 슬리퍼 소리조차 죽이며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했지만 박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가장 먼저 김씨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서랍 안에는 허술하게 정리된 종이 뭉치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장갑을 끼고 하나하나 서류를 펼쳐 보았습니다. 은행 통장 사본, 카드 청구서, 그리고 의심스러운 대출 상담 기록까지 발견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손에 들린 종이를 읽으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인 외 타인 연대 보증, 신청 서류 첨부 필수. 박할머니는 숨을 삼켰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재된 서류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김씨는 몰래 박할머니의 인감 도장을 찍어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박할머니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참으며 서류를 하나하나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김씨가 절대 열지 못하게 했던 작은 캐비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물쇠를 살펴본 박할머니는 김씨가 평소 사용하던 생년월일로 조심스럽게 조합을 맞췄습니다. 딸깍거리는 소리와 함께 캐비닛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더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들과 주고받은 은밀한 편지들, 현금 다발, 그리고 보험증권 서류가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보험증권의 수익자란에 적힌 이름은 모두 김씨 자신이었습니다. 박할머니의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이었지만 수익은 김씨가 챙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김씨는 박할머니가 죽거나 사고를 당하더라도 자신만 이득을 보도록 모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탐욕과 냉혈함이 숨쉬는 듯 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는 또 하나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명의 이전 계약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은 박할머니는 치를 떨었습니다. 김씨는 박할머니의 집을 자신 앞으로 넘기기 위한 준비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박할머니 몰래 치밀하게 서류를 조작하려 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노를 삼키고 침착하게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서류는 다시 제자리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김 씨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흔적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친 박할머니는 방을 나오며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다. 내가 꾸민 짓 하나도 빠짐없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주겠다. 박할머니는 그날 이후 김 씨를 대하는 태도를 조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웃음을 지었고 여전히 다정한 말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박할머니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칼날 같은 복수심이 서서히 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날 때까지 박할머니는 절대 들키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박할머니는 휴대폰을 들고 김 씨의 문자 기록, 통화 목록, 심지어 몰래 찍은 녹취까지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률사무소 상담실에서 박할머니는 모든 서류와 자료를 꺼내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인간을 반드시 법적으로 끝장내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놀랐습니다. 대개 이런 나이대 여성들은 그냥 참고 넘기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할머니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박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봅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처음으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김 씨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박할머니 곁을 맴돌았습니다. 박할머니가 눈치챈 것도 모른 채 여전히 박할머니의 돈과 집을 탐내며 몰래 다른 여자들과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동네 복지관에서는 김 씨가 젊은 여성 봉사자들과 수작을 부린다는 소문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참고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박할머니는 차분히 모든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일부러 오랜 친구였던 이 씨, 정 씨, 김 여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김 씨 역시 자연스럽게 자리를 함께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자 박할머니는 평소처럼 정성껏 차를 내왔습니다. 달콤한 과일과 함께 따뜻한 차를 내놓은 박할머니는 천천히 그러나 차가운 미소를 머금고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어색한 웃음소리만 떠돌았습니다. 친구들은 눈을 맞추지 못하고 손끝만 만지작거렸고 김 씨는 어딘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뻗어 테이블 아래 숨겨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 가득 울려 퍼진 음성 파일에서는 김 씨와 친구들이 주고받은 적나라한 대화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밤 그 집에서 몰래 보자. 박할머니 자는 사이에. 돈은 잘 빼냈지? 모르면 그냥 바보처럼 당하는 거야. 늙은 여자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 정은 필요 없어. 방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차를 마시던 손이 덜컥 멈췄고 친구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김 씨는 부들부들 떨더니 이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미친 늙은이. 감히 나를 함정에 빠뜨려? 김 씨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박할머니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박할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단단히 쥔 손에 힘을 주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로 내 인생은 끝이야. 박할머니는 미리 준비해둔 증거 서류들을 꺼내 경찰에게 전송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맞춰 경찰이 문을 두드렸고 순식간에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수갑을 찬 채로 질질 끌려갔고 친구들은 울먹이며 자신들은 몰랐다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박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준비해둔 녹취록과 메시지 캡처본으로 친구들까지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네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용하고 착하게만 보였던 박할머니가 이렇게 치밀하고 무섭게 반격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 정 씨, 김 여사는 동네를 발길조차 들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김 씨는 재판 끝에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며칠 뒤 박할머니는 검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단단히 쥔 손으로 증언대에 서서 힘 있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믿었습니다.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거짓과 조롱뿐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악행은 절대 나이를 핑계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판사는 박할머니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결은 박할머니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김 씨는 중형을 받았고 친구들도 그에게 손해배상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할머니는 그 돈을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받은 손해배상금을 전액지역 아동센터와 독거노인 지원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더러운 손에 묻은 돈을 쓰고 싶지 않다고, 그 돈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박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동네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쓸쓸한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자들이 떠난 후 진짜 친구들만 남았고, 박할머니는 스스로를 지켜낸 당당한 사람으로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박할머니는 매일 새벽 어김없이 동네 뒷산에 올랐습니다. 무거운 발걸음도 서늘한 바람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한 산길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노랫소리가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박할머니는 산 정상에서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힘차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두 손을 가슴 위에 얹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소중한 나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박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과거의 슬픔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사람의 굳센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빛을 받아 반짝였고 찬란한 새날을 비추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박할머니의 삶에는 두려움 대신 용기가, 슬픔 대신 희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속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박할머니는 그 누구보다 강인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박할머니는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배신과 싸움의 긴 시간을 지나오면서 마음은 많이 지쳤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가벼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거짓 웃음도 억지로 맺은 인간관계도 필요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박할머니는 정원에 나가 꽃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심고 흙을 손끝으로 만지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텃밭 가꾸기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다시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한 포기 한 포기 씨앗을 심으며 박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자라날 것이다. 혼자서 보내는 시간은 생각보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할머니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할머니는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란다에 피어난 작은 꽃송이 하나, 텃밭에 열린 조그만 열매 하나에도 박할머니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데 쏟았던 에너지를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는 데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네 사람들도 박할머니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고 피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아이가 박할머니에게 과자를 건네며 웃었을 때 박할머니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했는데 돌아온 건 무관심뿐 아닙니까? 오랜 친구라 믿었는데 결국 돈 때문에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 필요할 때만 찾지 않았습니까? 노년에 혼자 사는 것은 이런 배신과 착취의 고리를 끊고 진짜 나를 위한 삶을 되찾는 일입니다. 더 이상 속지 않고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진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기막힌 축복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인생을 되찾은 승리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축복인 이유 첫 번째는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지 않고 살아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내던 말 한마디가 나이가 들수록 심장을 도려내듯 아프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던져진 농담 한마디, 가족 모임에서 무심코 내뱉은 말 한 줄이 깊은 상처가 되어 밤새 베개를 적시게 합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것은 이런 말의 칼날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철옹성을 쌓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웃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무심하게 던지는 아직도 혼자야? 라는 말 한마디가 이제 곧 요양원 가야지? 라는 농담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젊을 때는 껄껄 웃어 넘겼던 말들이 노년에는 가시가 되어 온몸을 찌릅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그런 말조차 들을 일이 없습니다. 아예 그런 상황 자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온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따뜻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가족은 경제적 부담을 슬쩍 떠넘기려 하고 어떤 가족은 은근히 무시하며 노인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모처럼 찾아온 자식이 밥 한 끼 얻어먹고 나서 엄마, 집이 참 적적하네라며 한숨을 쉬면 그 소리에 피가 거꾸로 솟기도 합니다. 이런 상처를 받느니 차라리 아무도 찾지 않는 조용한 방 안에서 내 숨소리만 들으며 사는 편이 천배, 만배 낫습니다. 노년에는 인간관계라는 지뢰밭을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를 주기 쉬운 법입니다. 마음을 나누자고 다가온 이들이 뒤돌아서서 험담을 퍼붓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것은 이런 배신과 모멸의 경험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온갖 잡소리와 독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실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년에 혼자 살면서 얻는 자유는 단순한 외로움의 대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받지 않을 권리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아무도 내 존재를 평가하거나 내 삶을 조롱하거나 내 노후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깔보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외로움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것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느끼는 고독이라는 사실을 많은 노인들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노년에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입니다. 70대 후반의 박순자 할머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세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은 술만 마시면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막말을 쏟아냈고 둘째 아들은 돈 문제로 할머니 집을 담보로 잡히려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예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큰아들이 친구들과 거하게 술을 마시고 들어와 우리 엄마도 치매 오면 요양원 보내야지라며 친구들 앞에서 웃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참지 못하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결단했습니다. 아들들과 집을 정리하고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매일 아침 혼자 커피를 마시고 공원 산책을 하고 독서 모임에도 나가며 조용하지만 품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말합니다. 사람한테 얻어맞는 외로움보다 혼자 있는 평화가 1000배는 낫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 가는 대로 소비할 수 있어서 혼자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가족이 함께 있을 때는 늘 경제적인 눈치를 봐야 합니다. 돈을 쓸 때마다 그걸 왜 샀냐는 핀잔을 듣고 카드 명세서 하나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살게 되면 내 돈으로 무엇을 하든 아무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아끼고 싶으면 아끼고 쓰고 싶으면 쓰는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부모의 돈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후 자금을 탐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부모의 재산을 자신들의 미래 유산으로 여기며 한 푼이라도 쓰는 것에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을 보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들은 노인의 생활비조차 낭비로 여깁니다. 생전에는 돈을 쓰지 말라고 강요하고
죽은 뒤에는 유산이 적다고 불평하는 모습은 노년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년에 혼자 사는 것은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행복을 위해 내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노인은 검소해야 한다고. 그러나 정작 검소함을 강요하는 자들은 본인들의 사치에 대해선 눈 감습니다. 부모가 겨우겨우 모은 돈을 명품 가방, 외제차에 쏟아붓는 자식들을 보며 노인은 자책하고 후회합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 인생을 남 눈치 보며 살아온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말입니다. 노년이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혼자 살면서 얻는 소비의 자유는 늦게 얻은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새 옷을 사고 싶으면 사면 됩니다. 매일 똑같은 반찬에 지쳤다면 비싼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우아하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소비는 노년의 삶에 엄청난 활력을 줍니다. 삶에 대한 애착을 되살리고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만듭니다. 아껴서 남 좋은 일 하는 것보다는 내 손으로 나를 위해 기꺼이 돈을 쓰는 것이 진정한 노후의 승리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은 무시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뭘 그렇게 쓰냐, 저 나이에 저런데 돈 쓰는 건. 창피하다는 말들은 모두 질투에 찌든 소음일 뿐입니다. 결국 돈은 내 삶을 위해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면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당장이라도 가슴 뛰는 소비를 해야 합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내 마음이 가는 곳에 쓰는 순간 노후는 훨씬 빛나게 됩니다. 78세 김정자 할머니는 소비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아들 내외와 함께 살던 시절 김 할머니는 하루가 괴로웠습니다. 시장에서 딱 한 켤레 산 신발에도 쓸데없는 짓이라며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했고 친구들과 식사 한번 하러 나가려 해도 노인네가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냐는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김 할머니는 폭발했습니다. 조용히 전세금을 빼고 본인 명의로 원룸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김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새로운 옷을 구경하러 백화점 나들이를 가고 좋아하던 클래식 공연 티켓을 거리낌 없이 예매했습니다. 심지어 평생 꿈꿔왔던 유럽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나이에 뭘 하려고 그렇게 돈을 쓰냐고 수군거렸지만 김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안 쓰면 누구 좋으라고 모아놓겠어? 김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인공으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럭셔리한 레스토랑에서 1인 코스 요리를 즐기며 혼자 건배를 합니다. 나를 위해라는 명분 하나로 행복을 가득 채운 김 할머니의 모습은 노년에 혼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는 점이 축복입니다. 평생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자식들의 잔소리에 얽매여 살아왔던 인생이 드디어 해방되는 순간입니다.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하고 싶은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누구의 기분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가족이 옆에 있을 때는 사소한 것 하나조차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그런 싸구려 드라마 그만 보라는 소리를 듣고 늦게까지 친구를 만나고 오면 나이 들어서 철도 없다는 비아냥을 들어야 합니다. 머리를 염색하고 오면 나이에 맞게 좀 살라고 합니다.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면 이 나이에 뭐 하냐며 구박이 쏟아집니다. 자신들이 만든 틀에 맞춰 살아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노년은 점점 초라해지고 맙니다. 하지만 혼자 살게 되면 이 모든 간섭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파자마 차림으로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있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새벽 3시에 아이스크림을 퍼먹어도 좋고 아침 6시에 술 한 잔 걸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립스틱을 짙게 발라도 민낯으로 시장을 가도 전혀 부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고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상상 이상의 해방감을 줍니다. 젊었을 때는 생각조차 못했던 일들을 해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기타를 배우고 싶으면 바로 학원에 등록하고 꽃꽂이에 관심이 생기면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걸 왜 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이 나이에라는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인생, 나의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노인의 모습은 낡고 주저앉고 얌전해야 한다는 편견투성이입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노인은 그런 틀을 과감히 깨부숩니다. 필요하다면 머리를 형광 핑크로 염색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트로트 대신 댄스곡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행 가방 하나 끌고 해외로 떠나 젊은이들 틈에 섞여 클럽에 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74세 임철수 할아버지는 하고 싶은 대로 살며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한평생 교사로 일했던 임 할아버지는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도 가족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낚시를 가고 싶어도 며느리는 애들 봐줄 시간에 뭐하러 낚시냐고 쏘아 붙였고, 혼자 여행을 가려 하면 아들은 그 돈 아껴서 손주 학원비나 대라고 타박했습니다. 임 할아버지는 점점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캠핑카를 구매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강가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밤에는 모닥불 옆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핸드폰으로 왜 이러시냐는 잔소리를 퍼부었지만 임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지금도 임 할아버지는 전국을 떠돌며 자유로운 삶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SNS에는 노인 캠핑러라는 별명으로 매일매일 모험 같은 일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임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합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짜릿한 줄 알았으면 진작에 나왔을걸. 네 번째는 진짜 필요한 사람과만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소중히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노인이 되면 주변에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보다 탐욕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용하려는 사람, 무시하려는 사람, 관심을 가장해 상처를 주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미소 뒤에는 돈, 재산, 이용 가치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를 부양해야 할 짐으로 여기고 어떤 형제는 남은 재산의 주인을 노립니다. 친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만에 연락해오는 친구는 10중 8구 돈을 빌리기 위해서입니다. 약해진 노인의 마음을 파고들어 동정심을 자극하고 끝내는 빈털터리로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바로 겉으로 웃으며 다가오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살면 이런 가짜 인연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불편한 인간관계를 억지로 이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연락이 뜸해진다고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말 나를 생각하는 사람만 남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과만 진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줄어들지만 관계의 깊이는 몇 배나 깊어집니다. 무리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보다 혼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춰주고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해야 하는 인간관계는 노년의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결국 번아웃되고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노년에 진짜 필요한 것은 수십 명의 가짜 친구가 아니라 단 한 명의 진짜 친구입니다. 혼자 살아야 이런 귀한 인연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집안 대소사에 끌려다니며 원치 않는 모임에 참석하는 일도 없습니다. 듣기 싫은 잔소리를 참아가며 억지로 술잔을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내 시간을, 내 에너지를 오직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남의 말에 휘둘려 상처받는 일도 없고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일도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노년은 그렇게 가벼워야 진정 아름답습니다. 혼자 살면서 만나는 사람은 다릅니다. 억지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연 하나만 있어도 노년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울타리를 가진 것이 됩니다. 76세 유기순 할머니는 진짜 사람과만 연결되면서 행복해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할머니는 과거 친척들 사이에서 호구처럼 살았습니다. 친조카가 어렵다며 매달 돈을 빌려갔고 동생은 아프다고 하면서 병원비를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친구는 대출까지 알아봐 달라며 끈질기게 부탁했습니다. 거절하면 매몰차다고 욕하고 들어주면 감사는커녕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유기순 할머니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주소도 비밀로 했습니다. 진짜 연락하고 싶은 사람, 정말 보고 싶은 사람에게만 새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남은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였던 박 여사와 매일 운동을 함께 다니는 동네 동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과 보내는 시간은 과거 수십 명과의 관계보다 1000배는 더 따뜻했습니다. 지금 유기순 할머니는 매주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고 작은 손뜨개 모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자신을 위해 문화센터 수업도 등록했습니다. 가끔은 다들 어쩌고 사나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먼저입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 나를 웃게 해줄 사람만 옆에 두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5번째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세상은 평생 희생을 강요합니다. 젊을 때는 부모를 위해, 결혼하면 배우자를 위해, 자식이 생기면 그들을 위해 자신을 갈아 넣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노인들에게 남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외면과 무시입니다. 희생은 기억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한때 자신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조차 점점 멀어집니다. 노년의 가장 큰 비극은 희생한 인생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손주들을 돌보며 노후를 다 바쳐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왜 아직도 살아있냐는 무심한 말 한 줄입니다. 헌신한 만큼 사랑을 받으리란 기대는 철저히 배신당합니다. 희생이 사랑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은 노년이 되어 잔인한 현실 앞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혼자 살게 되면 달라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밥을 짓고 누구를 위해 잠을 설칠 필요가 없습니다. 희생이라는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시간, 내 건강, 내 감정 모두를 나 자신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오롯이 나를 위해 아끼고 나를 위해 투자하며 나를 위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삶은 다시 빛을 발합니다. 희생을 멈춘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늦게나마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살다 결국 남겨진 인생보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것은 이 끔찍한 희생의 고리를 스스로 끊어낸 용기입니다. 더 이상 엄마니까 참아야지, 할머니니까 희생해야지 같은 허울 좋은 강요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를 위해 참고, 누구를 위해 웃고, 누구를 위해 울었던 날들은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오직 나를 위해 먹고, 나를 위해 쉬고, 나를 위해 즐거워할 시간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가족의 짐을 벗어던지고 마음껏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부려먹지 못하고 누구도 나의 시간을 함부로 빼앗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통쾌한 자유입니까? 혼자 살아야만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살다 보면 또다시 희생을 요구받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손주 좀 봐주세요. 라는 끝없는 요구는 노년의 남은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그런 요구에 계속 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은 또다시 남을 위한 인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반드시 혼자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인생을 온전히 내 것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75세 오명자 할머니는 더 이상 희생하지 않기로 결심한 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함께 살며 온갖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아들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손주 셋을 키웠고 며느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일거리를 떠맡겼습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심지어 손주들 학교 숙제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몸살이 나도 아픈 티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애들 학원비 좀 대주세요. 그래도 엄마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오명자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희생해도 이들은 결코 감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다음 날 할머니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작은 원룸 하나를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을 돌보지 않아도 되고 밥을 세 끼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아프면 마음껏 쉴 수 있었습니다. 오명자 할머니는 지금 아침마다 카페에 가서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고 문화센터에서 캘리그래피 수업을 들으며 매일매일을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아껴야 합니다. 더는 아무도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사람 무섭더라고요. 내가 힘들 때는 돌덩이처럼 굴더니 자기 잘 살게 되니까? 그땐 내가 민폐였대요.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평생 안 해요. 내가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었단 거죠. 벽한테 말 거는 기분이더라고요. 도움 필요할 때는 나밖에 없었으면서 이제 와선 아는 척도 안 해요. 배신이 아니라 완전 인간이기를 포기한 수준이에요. 이쯤 되면 느껴지실 겁니다. 끝난 인연은 그냥 끝나야 합니다. 애써 매달릴수록 더 깊게 패이고 더 많이 잃게 됩니다. 추억이 많다는 이유로, 피를 나눴다는 이유로, 옛날에 좋았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지금의 당신을 무너뜨리게 해선 안 됩니다. 지금부터 끝난 인연, 붙잡을 가치 1도 없는 5가지 이야기를 통해 왜 이제는 손을 놓아야 하는지 그 아프고도 확실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하게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에 사는 73세 최말순 씨는 여동생 하나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6살 차이가 나는 막내 여동생은 부모님도 인정할 만큼 금이야 오기야 키운 존재였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는 최 씨가 사실상 엄마나 다름없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학비가 부족할 땐 본인 아르바이트를 하며 도와줬고 결혼할 땐 적금 깨서 예단 비용까지 보태줬습니다. 여동생의 아이가 아플 땐 본인 일정을 포기하고 병원에 달려갔고 명절이면 빠짐없이 여동생 가족까지 챙겼습니다. 그렇게 40년이 넘도록 모든 일에 앞장서 왔던 최 씨에게 여동생은 가족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함께 나눈 시간이 많았고 고비마다 손을 잡아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최 씨는 두 말 없이 도와줬습니다. 수천만 원을 빌려줬고 괜찮다. 내가 힘들 땐 내가 도와야지라며 차용증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은 그 돈을 두고 벌어졌습니다. 몇 해가 지나도 여동생은 갚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미안하다며 말을 아꼈지만 시간이 갈수록 연락도 뜸해졌고 만나자는 말에도 나중에 보자며 피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최 씨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돈 언제쯤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나도 요즘 사정이 어렵네. 그 말에 여동생은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평생 혼자 살면서 돈 쌓아뒀잖아. 그깟 돈이 뭐가 그리 급해? 그 순간 최 씨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여동생에게 기대해 본 적 없던 자신이 처음으로 부탁했을 때 돌아온 말이 그토록 싸늘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는 스스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을까? 그리고 왜 지금은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는 걸까? 그 뒤로도 최 씨는 몇 번 더 연락을 했습니다.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우리 예전처럼 다시 얼굴 보고 밥 한번 먹자. 그러나 여동생은 언니 자꾸 이러면 나 정말 불편해. 부담 줘서 미안하지만 난 내 삶이 있어라는 말로 선을 그었습니다. 최 씨는 결국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여동생과의 추억이 얼마나 많았던 지금은 그 관계가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가족이라 믿었지만 여동생에게 자신은 그저 편할 때만 찾는 존재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이해하며 살아온 시간은 결국 최 씨에게 상처만 남겼습니다. 관계는 주는 것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점점 그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고 결국엔 그 존재마저 하찮게 여깁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큰 배신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피를 나눴다고 해서 마음까지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동생과 멀어지게 된 그 결정적 사건은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진심이 무시당했고 희생이 조롱당했으며 오랜 시간의 애정이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 인연은 더 이상 붙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끝난 인연을 붙잡으려 애쓸수록 더는 남지 않은 감정만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초라해지는 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최말순 씨는 이제 여동생의 번호를 지웠습니다. 명절에도 연락하지 않고 그 시간엔 친구들과 봉사활동을 다니며 새 인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가족이라고 다 끝까지 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나를 깎아가면서 유지하는 관계는 가족이 아니라 짐이에요. 이제는 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여동생이라는 이름이 아닌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로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나고 자란 71세 한명숙 씨에게는 평생의 고향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눈물부터 맺히던 친구, 같은 마을에서 자라 눈을 감고도 서로의 집을 찾아갈 수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둘이서 감자밭에 앉아 장난치며 웃던 기억, 산골 학교 앞에서 김밥을 나눠 먹던 기억은 한 씨 인생의 가장 따뜻한 조각이었습니다. 결혼 후 각자의 길을 걸으며 멀어졌지만 60이 넘어 다시 연락이 닿으면서 우정은 다시 꽃피는 듯 했습니다. 한 씨는 기뻤습니다. 다시 고향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사는 얘기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서울 병원에 갈 일이 있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 씨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고향 친구니까 마치 친자매처럼 함께 지내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친구는 한 달간 머물렀고 그 기간 동안 한 씨는 식사며 간식, 약속 취소까지 하며 친구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친구가 다시 내려가면서 이제 우리 자주 보자, 가족처럼 지내자고 했던 말은 어디로 갔는지 이후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문자 하나 없었고 생일에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처음엔 일이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인을 통해 들은 얘기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러더라. 한명숙이 참 답답하고 고지식해서 오래 같이 못 있겠더라고. 너도 연락 조심해.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성심껏 그 친구를 대해줬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 뒷담화는 배신감을 넘어 치욕이었습니다. 답답하다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 박힌 날, 그 따뜻했던 고향 추억마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한 씨는 다시 연락해볼까, 오해가 있던 건 아닐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 보냈던 카톡은 읽지 않음으로 쌓여만 갔고
만나자고 했던 제 아내는 요즘 좀 바빠라는 짧은 답장만 돌아왔습니다. 애써 쌓아온 관계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 무너진 자리엔 말할 수 없는 허탈함만 남았습니다. 고향 친구라고 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릴 적 함께 울고 웃던 기억이 있다고 해서 지금도 서로를 소중히 여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추억이라는 이름에 갇혀 현재의 상처를 외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씨는 그날 이후 고향에 대한 그리움조차 마음에서 밀어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감정을 다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건 비난과 무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관계의 끝을 명확히 선언해 주었습니다. 끝난 인연을 붙잡는다는 건 이미 자신을 향해 등을 돌린 사람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그 손을 잡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더는 마음을 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외면당하고 있다면 그게 곧 대답입니다. 고향 친구라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진 못합니다. 한명숙 씨는 지금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이어갑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동갑내기들과 함께 동화책을 낭독하고 지역 서점에서 시쓰기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 사람한텐 고향 친구가 아니라 잠깐 필요했던 숙소였던 거죠. 이제는 내 진짜 사람을 찾을 시간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라도 지금 당신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 인연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이름에 미련을 둘 이유는 없습니다. 인천 부평에 사는 70세 박선희 씨는 남편과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갈등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감으로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던 중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식탁 앞에 앉은 남편에게 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그러자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툭 내뱉었습니다. 말해봐야 뭐해. 어차피 당신은 당신 말만 하잖아. 그 말 한마디에 박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집에 살고 같은 공간을 공유했지만 서로를 들여다보지 않은 채 쌓아온 세월이 결국 이 지경까지 왔다는 생각에 멍해졌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주말이면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거나 외출을 해도 어디 다녀왔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불안했고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 더 잘해보려고 애썼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을 다시 배우고 새 이불을 사고 심지어 화장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옷도 새로 샀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서 식사 시간엔 억지로 이야깃거리를 꺼내고 귀찮을까 싶어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무반응이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없었고 툭하면 혼자 방에 틀어박혀 TV만 봤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날을 위해 미리 예약한 식당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래간만에 함께 외식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식당 문 앞에서 차에 앉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그냥 혼자 있고 싶어. 너 혼자 갔다 와. 그 말을 들은 순간 박 씨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식당 안에 혼자 앉아 미리 준비해둔 케이크를 바라보며 박 씨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초라할 정도로 붙잡아야 할 사람이 맞을까? 그날 이후에도 그녀는 몇 번 더 시도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잡아보기도 했고 당신 요즘 무슨 생각하는지 좀 말해줄래?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피하거나 그냥 좀 냅둬라는 말로 박 씨를 밀어냈습니다. 그럴수록 박 씨는 자존감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시간보다 그를 붙잡으려 했던 시간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붙잡을수록 더 초라해집니다. 사랑은 노력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매달리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구걸입니다. 그리고 그 구걸은 결국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지우고 나를 무시하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상대는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그 사람은 미안함도 책임감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매달림을 필요해 합니다. 관계는 나를 아끼는 사람과 맺어야 합니다. 나를 점점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박선희 씨는 지금 그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노래교실을 등록하고 친구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붙잡았던 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이제는 나 자신을 붙잡으려고요. 사랑은 나를 더 나아지게 만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당신을 작아지게 만들고 있다면 더는 붙잡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뒷모습을 따라가며 허덕일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74세 유정임 씨는 단 한 명뿐인 아들을 위해 인생 대부분을 바쳤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낮에는 공장, 밤에는 식당 아르바이트까지 뛰었습니다. 교복 한 벌을 사기 위해 몇 달을 허리띠 졸라맸고 학원비가 밀리지 않게 손에 물말을 날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을 잡았을 때 유 씨는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좋았습니다. 며느리도 예의 바르고 아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유 씨는 손주 생기면 어린이집 등하교도 도와주고 밑반찬도 매주 싸서 보냈습니다. 아들 부부가 주말에 늦잠 잘 수 있도록 손주를 맡아 하루 종일 놀아주고 고기 반찬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에 마트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두 손에 들고 집을 오갔습니다. 아들의 가정을 자신의 가정처럼 품었고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주말마다 오시는 건 조금 부담스러워요. 저희도 좀 조용히 지내고 싶거든요. 유 씨는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 지으며 그래, 그럼 다음엔 좀 덜 가야겠네라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들까지 함께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화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통화를 서둘러 끊었고 손주 생일에 챙겨간 선물은 테이블 옆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유 씨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생일엔 미리 선물을 사두고 손주 학예에도 빠지지 않고 찾아갔고 집안 청소며 음식이며 뒷바라지를 도맡아 했습니다. 어느 날 급하게 병원에 갈 일이 생겨 아들 부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지금 너무 바빠요. 택시 타고 가시면 되잖아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 말에 유 씨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손에서 놓쳤습니다. 그토록 희생했던 관계가 그렇게 차갑게 돌아설 수 있음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이후였습니다. 유 씨가 자발적으로 반찬을 가져다 주던 날 아들 집 현관에서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발 좀 오지 마세요.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유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만히 있던 아들은 며느리 손을 잡고 현관문을 닫아버렸고 그녀는 그 앞에 홀로 선 채로 5분을 넘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 씨는 자신이 매달리고 있었던 그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사랑이라 믿었지만 상대는 부담으로 느꼈고 자신은 돌봄이라 여겼지만 상대는 침범이라 여겼다는 현실. 그렇게 매달릴수록 초라해지고 노력할수록 밀려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도 쓰라렸습니다. 결혼한 자식과 그 가족은 더 이상 당신의 품 안의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의 정과 희생은 현재의 소중함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끝난 인연을 붙잡는다는 것은 이미 마음을 닫은 사람에게 문을 두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이제 열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해주고 아무리 애정을 주어도 그것을 당연한 서비스로 여기는 순간부터 그 관계는 끝난 것입니다. 진심은 더 이상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노력은 오히려 간섭과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며느리 눈치 보고 아들의 무관심 속에 자신을 갉아먹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 인연을 놓고 자신을 다시 껴안을 것인지 말입니다. 유정임 씨는 이제 아들 집을 향해 걸어가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매주 싸던 반찬통은 텅 비어 있고 매달 챙기던 용돈 봉투는 접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복지관에서 글쓰기 수업을 듣고 오래 연락 끊겼던 친구들과 다시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며느리와 아들한테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이제 그 시간은 나에게 쓰려고요.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존재했던 관계는 그 필요가 사라지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애써 붙잡는 순간 당신만 상처받습니다. 끝난 인연을 붙잡는 것은 애틋함이 아니라 자기 존엄의 포기입니다. 이제 그만 당신 자신을 위하는 인연을 시작하십시오. 충남 공주에 사는 70세 서인숙 씨에게는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6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반에서 만난 둘은 소꿉장난도 함께하고 김밥 하나를 둘이 나눠 먹던 시절부터 늘 붙어 다녔습니다. 결혼 후 각자 다른 도시에서 살았지만 명절마다 편지를 주고받고 큰일 있을 때면 언제나 서로에게 가장 먼저 전화하는 사이였습니다. 서 씨는 그 친구를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건 몇 해 전 서 씨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린 듯 했던 그 시기, 그녀는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평생 친구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 한참을 울고 난 얼굴로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지금 나도 몸이 안 좋아서 통화하기 힘들어. 이따 다시 하자. 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따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서 씨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밥 한번 먹자, 옛날 얘기하며 걷고 싶다. 잠깐만 얼굴 보자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늘 짧았습니다. 요즘 바빠. 시간 되면 연락할게. 그리고 어느 날 지인을 통해 그 친구가 다른 모임에서 신나게 웃으며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전부터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도 모두 있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 씨는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친구 집 근처까지 찾아갔습니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어 나 지금 근처에 있어. 잠깐만 얼굴 보면 안 될까?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요즘 내 얘기 듣는 거 너무 무거워.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하잖아.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말없이 통화를 끊고 서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랫동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결정적 사건 이후 서 씨는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사리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추억이 많았기에 여전히 그 사람과의 기억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연락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힘들 때 외면한 사람, 함께한 시간을 무시한 사람은 더 이상 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친구라고 해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추억이 많다고 해서 지금의 외면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쌓아준 관계라도 그 시간이 마음을 이어주지 못한다면 그 인연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멀어진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 할수록 과거의 소중함까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당신을 불편해하고 귀찮아하고 존재 자체를 무겁게 여긴다면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관계는 의리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온도차를 억지로 맞추려 할수록 당신은 초라해지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상대가 더는 당신을 기다리지 않고 함께한 시간조차 귀찮아한다면 그 인연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서인숙 씨는 이제 자신을 아껴주는 새로운 인연을 찾아 나섰습니다. 근처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 친구와 함께한 기억은 고이 간직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나를 무겁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고 싶어요. 끝난 인연은 애틋한 게 아니라 떠나야 할 이유입니다. 당신을 외면한 사람을 붙잡는 순간 가장 초라해지는 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한번 진심으로 돌아보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들, 과연 외로움을 덜어주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더 깊은 고독으로 밀어넣는 사람들입니까? 나이 들수록 친구는 줄어들지만 그중 몇몇은 남는 게 아니라 남아서 상처를 줍니다. 위로인 줄 알고 만났지만 결국 뒤통수를 치고 정든 줄 알았지만 은근히 나를 깎아내립니다. 겉으론 웃고 있어도 속으론 시기하고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험담을 퍼붓습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곁에 두면 그 외로움은 고통이 되고 파멸이 됩니다. 오늘은 노년에 외로워도 절대 만나면 안 되는 6가지 친구를 주제로 당신의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복이 올 겁니다. 노년에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첫 번째 친구는 바로 늘 돈 자랑하거나 인맥 자랑하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의 진짜 목적은 겉으로는 옛날 이야기를 한다며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월감을 과시하려는 정신적 사디스트입니다. 노년에 이런 독충들과 만나면 당신의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이들의 대화 패턴은 예측 가능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시작해서 3분 안에 자기 자랑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 되어서. 끝없는 자랑 릴레이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근황은 관심도 없습니다. 더 역겨운 건 돈 자랑입니다. 요즘 적금 이자가 너무 적어서 고민이야. 목돈이 있어도 굴릴 데가 없더라고라며 은근슬쩍 재산을 과시합니다. 아파트 값이 또 올랐다던데 우리는 몇 채 있어서 걱정 없지만 이라며 당신의 열등감을 자극합니다. 인맥 자랑은 더욱 가증스럽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 누구랑 골프 쳤는데 마치 자신이 대단한 인물인 양 포장합니다. 실제로는 한 번 명함 받은 게 전부인데도 말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진짜 의도는 명확합니다. 당신을 깔아뭉개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특히 노년층은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사회적 지위가 하락한 상태라서 이런 공격에 더욱 취약합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도 며칠간 우울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가장 악랄한 건 이들이 가짜 겸손을 섞어 쓴다는 점입니다. 나도 별거 아닌데? 라며 겸손한 척하면서 더 큰 자랑을 터뜨립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불운을 은근히 비교합니다. 이런 친구들과 만나고 나면 집에 돌아가서 자기 인생을 후회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 자식들은 왜 이 모양일까라며 자책하게 됩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건 마음의 평화인데 이런 놈들이 그 평화를 산산조각 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노인정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실제 사례를 공개하겠습니다. 73세 조모 할머니는 고등학교 동창인 김모 씨와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 할머니는 남편을 잃고 월세 집에서 홀로 살며 자식들 눈치를 보는 처지였지만 옛 친구를 만난다는 설렘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만남 장소는 강남의 고급 카페였습니다. 김 씨가 정한 곳이었는데 조 할머니는 커피 한 잔 값이 1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남이라 참았습니다. 김 씨는 등장하자마자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우리 아들이 사준 시계야. 1,000만 원짜리라더라고. 김 씨는 손목시계를 조 할머니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의사하고 있어서 용돈을 많이 줘. 고민이 뭔지 알아? 돈을 어디에 쓸지 몰라서 그래. 조 할머니가 참 좋겠네요 라고 말하자 김 씨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변호사야. 손자들은 국제학교 다니고 학비만 연에 5천만 원씩 들어가. 아, 그런데 너는 자식들이 어떻게 지내니? 조 할머니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라고 답했지만 김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파트만 3채 있어. 강남 2채, 분당 1채. 임대료만으로도 한 달에 1,000만 원은 들어와. 너도 부동산 투자해볼 생각 없어?
조 할머니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자신은 월세 50만 원도 내기 힘들어하는데 김 씨는 임대료로만 1,000만 원을 번다는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김 씨는 계속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국회의원이랑 골프 쳤어. 우리 아들 친구 아버지거든. 나보고 사업 아이템 있으면 소개해 달라더라고. 3시간 동안 김 씨의 자랑만 들어야 했던 조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했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평소에는 만족하며 살았던 작은 원룸이 갑자기 비참해 보였습니다. 이후 완전히 손절했습니다. 노년에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두 번째 친구는 바로 기분 나쁘면 연락을 끊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는 겉으로는 성숙한 어른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감정 조절 능력이 유치원생 수준인 정신적 미성숙자입니다. 노년에 이런 변덕쟁이들과 엮이면 당신의 정신건강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예측 불가능한 감정 변화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친근하게 대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이유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심코 한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시 차단 모드로 들어갑니다. 가장 답답한 건 이들이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났다, 기분 나쁘다고 말하는 대신 조용히 사라집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무시하고 만나자는 제안도 씹어버립니다. 마치 당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더 가증스러운 건 이들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정상적으로 어울리면서 당신만 배제시킵니다. 같은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웃고 떠들면서 당신만 철저히 무시합니다. 이런 선택적 무시는 노년층에게 극심한 소외감을 안겨줍니다. 이들의 또 다른 문제는 복귀 패턴입니다. 몇 달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연락을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며 마치 연락 두절이 자연스러운 일인 양 행동합니다. 사과도 없고 해명도 없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느꼈을 불안감과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더 교묘한 건 이들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어서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연락 못했다며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실상은 단순한 감정 기복일 뿐입니다. 대전의 71세 윤모 할머니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모 씨와 3년간 돈독한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 시장을 보고 목요일에는 경로당에서 만나 수다를 떨었습니다. 어느 날 윤 할머니가 평소와 같이 이 씨에게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 어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씨는 피곤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윤 할머니는 그럼 언제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 씨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지만 윤 할머니는 별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 씨가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윤 할머니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윤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 할머니는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내가 뭔가 기분 나쁘게 말했나? 혹시 오해가 있었나? 라며 자책했습니다. 심지어 이 씨 집 앞을 지나다니며 기회를 엿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윤 할머니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윤 할머니는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함께하던 시장 보기와 경로당 모임이 의미 없어졌습니다. 혹시 이 씨를 마주칠까봐 외출도 꺼리게 되었습니다. 3년간 쌓아온 우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에 대한 상실감이 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3개월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씨가 갑자기 윤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가 좋네요.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윤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동안 연락 안 되던데?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이 씨는
몸이 안 좋아서 집에만 있었어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진짜 이유에 대한